이렇게 월 억대까지 벌게 되는 시기도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당연히, 같거든요. 네. 첫 시작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2012년도에 첫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저는 신용불량자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제가 네.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딸이 혼자고 이러니까는 우리 서울로 거처를 좀 옮기자라고 했는데, 그때 아는 분이 서울의 목동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목동에 그냥 집을 보러 간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서울에 뭐 연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능한 예산을 딱 말씀드리고 집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주택들이 이제 이렇게 네. 벽돌 주택들, 2층 집들이 막 이렇게 질비한 골목을 들어가서 저긴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철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 1층 문을 들어가지도 않고 2층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네. 따라오래요. 네. 옆으로 따라가더니 쪽문으로 우리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방이 이렇게 되게, 지금 생각해도 구조가 이상해요.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방이 반은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반은 좀 이렇게 단차 높은 이렇게 네. 싱크대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요즘엔 또 말이 좋아서 스키플로어 구조라고 하는데 네. 반층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통 방이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인중개사 그때 처음 만난 분이거든요. 네. 그분 앞에서 그 방에 주저앉아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옛날 시골 살 때는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집의 수준을 내 눈으로 직면하고 났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구나. 그거를 딱 느낀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가난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꿈을 키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게 중요했어요. 제가 네. 이제 직장 경제 활동에 빨리 뛰어들었어야 됐는데 첫 월급이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너는 야, 돈 벌어야 된다면서 40만 원 받으면서 일할 생각을 어떻게 해. 근데 어떤 곳에 지원해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스펙이 안 좋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학교 생활도. 그래서 저보다 스펙이 안 좋은 친구들도 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네. 다 좋은 곳으로 취직이 되는데 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NGO 단체 인턴직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된 거예요. 네. 근데 40만 원만 보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거기서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40만 원으로 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40만 원 받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저보다 다들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충분히 저보다 더 잘 해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응원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5년 전, 6년 정도 전과 비교해서 네. 지금 정말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달라지신 거예요? 저를 보자면 네. 저는 제가 가난에 되게 휘둘리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단순히 내가 환경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세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날카로워지고요. 그리고 누군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선의가 선의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다 결혼 준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맨날 단톡방에 막 나 오늘 웨딩드레스 이런 거 봤다. 그다음에 나 뭐 스드메라고 그러죠. 네. 막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 거다. 그다음에 뭐 이런 예식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이런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너무 행복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40만 원 올라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걔네랑 관계를 단절했어요. 그거를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친구들이 그때 제가 이상한 거를 눈치채고 우선은 그냥 우리가 기다려주자 쟤를 그렇게 해서 그때 친구들이 저를 그냥 이렇게 저를 떠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이렇게 배회해줘서 지금도 다시 그 친구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는 계속 그랬고 이제 막 가난한데 내 삶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저희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한테 맨날 전화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내가 좋아? 너 이래도 내가 좋아? 하면서 막 계속 안 좋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난 거기서 존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저를 보면은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제 삶에 어떤 성과들이 조금씩 생긴 거잖아요. 네. 블로그 마켓으로 시작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나 혼자서 월 매출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억대 연매출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자존감이 너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변화. 그래서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받는 거죠.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을까요? 네,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오는 병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병인가요? 쇼룸병.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게 이렇게 딱 짜잔하고 보여지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쇼룸을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수익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도 번듯한 약간 그런 브랜드의 사장이 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제가 애를 낳자마자 남편한테 나 쇼룸을 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때 저희 애가 3개월이었거든요. 아, 네. 태어난 지 3개월, 100일 됐을 때요. 생각이 있냐 없냐. 이 애를 지금 당장 어디 맡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 교육기관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했는데 저는 내가 그리고 출퇴근을 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쇼룸만 내줘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단식 투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시아버지가 진짜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되게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되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항상 미안해 하시면서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지지해 주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쇼룸을 이제 낸 거예요. 그게 시작할 때가 좋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애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제 삶에 돈을 갉아먹는 존재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왜냐면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쇼룸을 내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겠지. 그럼 내가 온라인에서 벌어들이는 돈 있고 오프라인에서 벌어들이는 돈 있으면 나는 수익이 플러스 된다.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쇼룸을 딱 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나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냥 어차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도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입지 분석도 안 했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건데 지금 제가 쇼룸 그만둔 지 4년 지났거든요. 거기가 네. 지금도 다 공실. 지금도 공실이라고요? 거기가 워킹 손님이 없는 데예요. 원래 상가 쪽을 얻게 하려면 수요가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제일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너무 예쁘다. 마음이 정화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가면 저만 혼자 거기 안에서 정화를 시킬 수 있었고 이제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그 건물 바로 앞에 엄청 큰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럼 유치원 엄마들이 우리 매장 육아용품 매장이니까 우리 오겠지 했는데 그게 외곽에 있다고 했잖아요. 신도시 끝에.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이 다 뭘 가져와요? 차를 끌고 와요. 네. 그러니까 전혀 거기를 걷지 않고 차에서 애 태워서 나가고 차에서 애 태우고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아예 없이 그냥 찌어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쇼룸을 굴려야 하는 비용이 쇼룸에서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쇼룸 계약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럼 매달 200만 원씩이면 1년에 2,400만 원이고 4,800, 5천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저는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 보니까 공구 방식으로 계속 돈을 벌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번 달에 벌어야 되는 돈이 300만 원인데 2주 만에 내가 공구를 잘 해서 좋은 제품을 만나서 2주 동안 300만 원을 벌었으면 그 나머지 2주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300만 원을 벌어도 나한테 1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제 돈으로 했거나 아니면 제가 친정 부모님 돈으로 했거나 이러면 좀 부담이 덜했을 것 같은데 저희 시아버지 돈으로 했잖아요.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나의 꿈에 대한 아버님의 투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루에 4시간을 잡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위기가 저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켜줬고 그다음에 제 온라인몰을 엄청 키운 그때부터 이제 제가 혼자서도 월 매출 5천, 월 매출 6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때 시간 관리는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왜냐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나 이거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하루에 내 삶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라는 것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시간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진짜 막 흘러가잖아요. 우리 삶에서 흘러가듯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의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썼던 방식인데 이거는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써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하루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눈으로 제가 펼쳐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요 이렇게 네모칸을 이렇게 쫙 그리신 다음에 네. 내가 아침에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를 쭉 쓰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늦게 자거든요. 전 8시에 일어나요. 네. 그럼 8시부터 제 하루가 시작되죠. 저는 주로 새벽 2시에 자요. 그러면 2시에 끝나요. 그럼 네. 이거를 시간 단위로 쭉 이렇게 표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을 먼저 채워 넣으세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9 to 6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네. 9 to 6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 시간 있으신 분들은 퇴근 시간. 근데 그 퇴근 시간이 자차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대중교통을 통해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적으세요.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퇴근 시간.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퇴근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는 게 그쵸.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쫙 깔아붙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버리는 시간이 진짜 많은 게 보여요. 딱 일주일째 타임테이블을 그려놓고 나서 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시각하는 순간 나한테 이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다 뭐 유튜브 본다든지 TV 뉴스 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뭐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뭐 아니면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나가서 뭐 운동을 네.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내가 시간을 되게 그냥 물 흐르듯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걸 하고부터 제가 어디서 벗어날 수 있었냐면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육아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랑 내가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작업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시에 하원하고 그 다음에 뭐 5시에서 6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각 뭐 주일마다 뭐 아이가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아니면 미술학원 다닌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빼면은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 아이가 되게 일찍 자요. 8시 반에 자요. 그럼 진짜 시간이 짧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와 부딪히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남짓인데 그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그 2시간, 3시간을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내가 육아를 하는 것이 마치 내 삶에 큰 손해를 보는 것 마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고 나서 아, 내가 내 하루 중에 이 3시간 우리 아이한테 쓰는 걸 아까워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와 있을 때는 핸드폰 안 보려고 노력하고 아이와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근데 이 시간도 남네? 이 시간도 남네? 이 시간에 내가 뭘 해도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놓고 맞아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정확히 집중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전 가끔 핸드폰을 차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핸드폰을 안 보려고. 아. 왜냐면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맞아요,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님이 해주시는 이야기 듣고 아, 대표님처럼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랑 행동을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저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냥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아는 것과 이제 행동하는 것에서 이제 차이점이 나오는 거지 단순히 뭔가 알고 모르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참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힘들죠.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집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고 골프 치는 것이 당연한 집단에 들어가면은 골프 안 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를 어디에 묶어두냐? 월부에 묶어두는 거 너무 좋죠. 퇴근하고 나서 어쨌든 내가 다른 부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당연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렇게 내 환경을 변화시키면 저는 북클럽을 되게 오래 운영을 했어요. 네. 3년째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컨설팅은 안 해요. 지금. 근데 컨설팅을 안 하는데 북클럽을 하고 있는 그것도 이렇게 3년째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힘이 컨설팅이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북클럽을 통해서 책 읽자고 모여서 사람들이랑 막 같이 이렇게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두 사람의 성과에 그 나머지 40명, 50명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는 제가 굳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그 세팅된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월부도 진짜 좋은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계속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나는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 내가 원하는 주제만 쳐도 그 주제에 관련된 단톡방이 쭉 나와요. 네, 나는 뭐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 나는 편집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편집자만 쳐도 그것과 관련된 실무자들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편집에 대한 뭐 어떤 꿀팁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잘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조금 나는 불안하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집단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책과 사람을 통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바꾸는 것 같은데 대표님 책을 읽어보면 인스타 마켓에 대해서는 너무나 네. 잘 알 수 있을 거. 그것만 읽으셔도 네. 강의도 대표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으면 된다는 걸까요? 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하시면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는요, 저는 너무 많아요. 그대로 해서 잘 되신 분들, 그다음에 그대로 해서 팔로워 저보다 훨씬 많이 늘리신 분들. 근데 다만 저는 그거를 드러내질 않아요. 제가 원칙으로 삼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저는 수강생 마케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듣고 누군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 책을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라고 저는 그거를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의 몫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제 몫은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아까도 막 누구 수강생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몫을 그분의 것으로 남겨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과 나와요. 아웃풋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 보시고 더 이상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진짜로. 뭐 다른 어떤 분이 알고 있는 특급 비법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고 우선은 실행하는 것 진짜 중요하니까 그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내가 인스타 마켓으로 좀 돈을 그래도 부업으로 월에 100, 200 더 나아가서는 대표님처럼 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수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월 100, 200 버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최선을 다했더니 기회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운이 없는 것 같아,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운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운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세상에 던질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꼭 그 용기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신용불량자 출신의 어떤 부모님 아래서 자본도 없이 그리고 뭐 학벌이 좋거나 아니면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실행했던 것이 어쨌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애가 아직 어려서 안 돼. 나는 뭐 직장생활 너무 야근이 많아서 안 돼.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써야 돼서 안 돼. 뭐를 안 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100개도 나열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에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나를 놓기 위해서 결국 내가 오늘 한 행동이 결국 우리는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내 선택이 오늘의 내 선택이 내 10년 뒤를 위한 선택인가를 생각하면 사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책 에필로그를 봤는데 너무나도 좀 마음에 와닿는 28살 당시 쓰셨던 일기를 써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38이거든요. 딱 10년 전에. 네. 주위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불부터 하나씩 켜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캄캄한 이 상황에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팍 하고 켜주길 아직도 바라고 있었나 보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왔다.
차마 내 앞에 놓인 짐을 얹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두렵고 겁난다. 내 나이 28살에 찾아온 이 위기를 나는 현명하게 이겨내고 싶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에게 참 잘했노라 칭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28살의 내가 20살에 가난했던 나의 모습에 기죽지 않고 잘 버텨왔음을 칭찬하듯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불안감을 이겨내고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그리하여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겨낸 것처럼 그들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8살 때 이런 일기를 쓰셨다니 진짜 근데 너무 멋집니다. 제가 느낀 게 네. 뭐냐면요. 기록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아, 기록해 놓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30대 퇴사 막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다 이뤘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실 꿈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글로 써놓고 맞아요. 한 번씩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지금의 이 과정을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나중에 저의 스스로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나의 이런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게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현생이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나를 굳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쇼룸 할 때 저희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거기서 밥 먹고 자고 기저귀 갈고 이런 걸 다 했어요. 제가. 쇼룸 안에서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퇴근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갖게 되냐면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가서 출근해서 일했죠. 그러면서 애까지 봤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이러니까는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채널을 보신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면은 고단한 하루가 끝났다. 이제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가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나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건 제2의 출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나의 일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로 생각을 바꾸시고 하루하루 꼭 나의 역사를 찬란하게 기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